한국에서는 그래도 기업의 이익이 늘고 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배당이 늘 수 있다. 늘 수 있다. 아직 뭐 배당을 메인으로 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리츠나 아니면 인프라나 이런 좀 인컴형 형태로 배당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서 그 이제까지의 선물 매수 매도 이런 포지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 추석 네. 이후 시장은 어떨 것이냐,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그 뭐 10억 대주주 문제 이것 때문에 10월부터는 주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한 10월 한 달 정도는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도 있고 엇갈린단 말이죠. 참고로 패시브 쪽을 보시는 분들은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뭐 주식과 선물 요 관계를 말씀드렸고, 요게 어느 정도 괴리로 벌어지면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연말에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연말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배당. 이 차익 거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연말 배당은 충분한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상시라면 요 괴리밖에 못 먹지만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니까 실제로는 요 괴리 플러스 배당을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쪽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주식과 선물 간의 가격 괴리를 먹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베이시스만큼 먹는 건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연말에 보너스가 하나 더 있죠. 연말 배당. 그래서 요거 플러스 연말 배당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를 연말 배당향 프로그램 장세라고 부릅니다. 아,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ETF 쪽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왜 배당을 노리냐? 야, 배당은 뻔한 거 아니야? 아우, 천만의 말씀. 저도 NH증권에 오래 다녔지만 NH증권이 얼마 배당 줄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배당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한 큰 실망을 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기업의 이익이 늘고 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배당이 늘 수 있다. 늘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연말 배당형 프로그램 매수는 배당이 많이 늘 수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배당이 얼마 줄지는 12월 30일이 아니라,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년 3월이 돼야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익이 늘었으니까 네. 좀 주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회사 측에서 이사회에서 네. 아, 조금 줄 거야 이러면 이제 실망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실망. 올해는 인센티브 없네.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삼성전자처럼 서프라이즈 특별 배당을 해주게 되면은 내가 원래 요만큼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만큼 먹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얼마를 줄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대표님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도 가야 될지 모르고 나도 가야 될지 모른다면은 그냥 가보는 겁니다. 왜? 나만 혼자 안 갔다가 얘도 가고 얘도 갔는데, 결혼식에 나만 혼자 안 가버리면 저만 혼자 욕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얘도 안 가고 얘도 안 갔으면 저도 안 가면 전부 다 욕먹는 거지만, 나 혼자 안 가버리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배당의 사이즈가 얼마만큼 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배당이 늘어날 거냐,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배당이 좀 줄어들 거냐.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올해 기업 이익이 사상 뭐 최대라고 할 정도로 늘은 거는 사실이고, 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기저 효과까지 따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배당을 안 주는 IPO 대여들. 아, 새로 들어온. 네, 걔들도 지수에는 포함이 되거든요. 아, 하긴 이 개별 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프로그램 매수 이런 거는 전부 지수 선물로 가니까. 네, 통으로 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배당을 뭐 기존 은행들보다 많이 줄까요? 제가 카카오뱅크 뭐 면밀하게 모르지만 기존 은행들보다는 배당을 많이 못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자, 제가 장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예, 이게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거기서 뭐 올해 코스피 IPO 예정 기업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좀 작은 것이지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뭐 카카오페이 고배당 종목일까요? 카카오페이는 아직 상장이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장은 아직 안 됐는데 뭐 어찌됐건 연말까지 상장하게 만약 되면 된다면 네, 연말까지 안 되겠죠. 예, 연말까지 상장하게 되면 연말 배당 수익률에 포함이 될 거고요.
예, 날짜를 보시면은 수요 예측일이 9월 29일, 30일이니까 아마 뭐 적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상장할 거고요. 그러면 얘도 아마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카카오페이가 과연 배당을 고배당을 때릴까요? 일단 성장주 개념인 것들은 배당을 줄 수가 없죠. 예, 돈 맞습니다. 벌질 못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시총은 늘어났는데 배당금, 분자에 해당되는 배당금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얘들로 말미암아 배당 수익률이 좀 깎아먹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뭐 예전 기업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기존에 상장한 카카오뱅크 뭐 이런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현대중업 하긴 이런 기업들은 좀 돈을 버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네. 하여튼 뭐 기존에 그 상장한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은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어차피 상장 산업들이 올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면 그렇지. 예. 뭐죠? 공모 금액 받아가지고 그걸 배당으로 다시 내놓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올해 생각하는 배당의 한국 배당의 약점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홍춘옥 박사님께서도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못 올라갈까? 왜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할까? 배당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최근에 올린 걸 본 기억이 나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배당을 노리고 들어와야 될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한국 배당이 제가 준비한 장표를 한 번 더 보시면은요. 네, 이거는 이제 코스피의 연간 배당 수익률입니다. 연간이라는 것은 3, 6, 9, 12 이 네 번의 분기 배당을 모두 합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한 2%, 예, 8년도가 예, 2020년이니까 2%. 그럼 올해도 최소한 2% 이상의 좀 배당 수익률만 기록해 준다면 충분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글쎄요,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좀 강한 편이어서 좀 패시브 시장 쪽에서 저는 이제 뭐 이것만 보니까 어찌됐건 시장은 수급이다. 수급 논리의 으뜸은 아무래도 기계적인 수급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는 좀 배당 수익률이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연말 프로그램 장세라든지 그런 게 형성되기는 좀 약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추석 이후에 뭐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12월까지 본다면 좀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좀 재미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배당과 관련된 이슈 말고 또 우리 뭐 수급,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향방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 이런 이슈 뭐 다른 거는 또 뭐 없을까요? 지금은 저는 이제 계속 뭐 제가 이제 방송에 삼성자산운용 이직하고 나서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고 뭐 계속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수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예. 왜냐? 개별장. 예, 왜냐? 신규 IPO 종목들이 굉장히 뚱뚱한 상태로 뭐 지수에 편입되고 뭐 이제 배당 수익률도 깎아먹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지수는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저희 삼성자산운용이나 ETF한테 원하는 게 테마더라고요. 테마. 네. 그렇지.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일단 수급이 몰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때묻지 않은 테마. 요즘 같은 수소 테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뭐 수소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얼마 전에 또 기사에 뭐 수소 ETF 나온다. 뭐 이런 기사들이 볼 때마다 아 시장은 역시 테마 중심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이 테마 중심의 시장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저께 존니 대표님하고 그 네. 방송을 했는데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테마를 네. 형성하는 거는 네. 그게 얼마나 생명력이 지속되겠냐 네. 이런 얘기를 의문을 표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그 테마 ETF를 시장에 내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뭐 삼성자산운용에서는 테마 진짜 한 1000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자. 시간을 더 두고 고민하자. 네, 왜냐하면 뭐 지금 대표적인 게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이런 류의 테마들인데 한국 전기차도 모르겠는데 하물며 중국 전기차가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말씀 이왕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그 중국 시장이 정말 정말 크게 성장할 거라고 내수 시장도 엄청나니까 그래서 중국 그 차이나 ETF, 전기차 ETF 혹은 2차 전지 ETF 사자. 네. 이게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차 전지까지는 오케이입니다. 2차 전지까지는 전지는? 오케이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도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얼마 전에 골프장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피곤하시니까 운전해서 집에 갈 때 저보고 운전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몰아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자율주행했다는 줄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저는 뭐 자율주행 아직 AI는 안 좋아하고요. 제가 모는 걸 좋아하는데 와, 그 토크발 이런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동차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 마감이 그렇게 좀 완벽하지가 않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몰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제는 전기차 시대니까 죽기 전에 3000cc 휘발유차를 한번 몰아보자라는 신조를 가지고 3000cc짜리 휘발유차를 몰고 있는 입장에서 자동차의 만듦새 이런 것들은 뭐 좀 약간 좀 그런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그 모터 그리고 운전 질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만족을 했거든요. 저는 주로 제가 애널리스트 오래 했지만 주로 제가 체감하는 걸 중심으로 많이 판단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이나 모터라든지 이런 쪽은 오케이다. 그렇지만 아직 이 전기차들이 휘발유차의 간편성 아니면은 뭐 그 성능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걸 따라잡기는 좀 멀었기 때문에 2차 전지까지는 오케이지만 전기차까지는 아직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 시장이 중국이라면 뭐 조금 더 우리가 뭐 중국 빅테크 기업 규제 나오는 거 봐서 알 수 있다시피 워낙 불확실성이 크니까 중국 전기차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논리는 우리 글로벌 ETF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기차. 예를 들면 네네네. 미국과 뭐 한국과 일본, 일본, 중국 네. 전체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의 어떤 ETF를 담아놓은 거라든가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것에 대한 변동성이 앞으로 좀 클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변동성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 좀 약간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스킵하겠고요. 저는 이제 저희 코덱스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업종들을 자동차 업종에 해당되는 주로 화석연료 차량을 만드는 회사들이겠죠. 근데 이제는 코덱스 자동차가 아마 코덱스 2차 전기차, 2차 전지나 코덱스 전기차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긴 뭐 기존의 자동차들이 내연기관 네. 차들이 전부 전기차 산업에 뛰어드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의 메가 트렌드는 뭐 언제든지 오케이. 특히 그게 글로벌이라면 당연히 국내보다는 훨씬 더 상품성이나 투자성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선물 옵션 그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하반기는 그래도 시장이 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밝게 보시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상승의 폭이라든지 이런 건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연말에 이런 시장을 노리고 들어오는 뭐 배당량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의아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사실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결국 시장이 급락할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 네.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인버스나 인버스 레버리지에서 큰 수익을 낼 정도로 시장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 수익률도 뭐 지금 과 같은 저금리 기조라면 2%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하방은 막아줄 거다. 대신에 뭐 큰 폭의 상승 또는 큰 폭의 하락 이런 것들은 어려울 거고 시장은 좀 더 테마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테마류의 상품들이 나온다면은 아마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 끌어갈 거다.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에도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전기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메가 트렌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연금 계좌라면은 이런 메가 트렌드 산업 관련된 ETF들은 반드시 좀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미국은 뭐 테이퍼링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미국과 관련된 ETF들은 연금 계좌에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프로그램 매수, 배당주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주들을 미리 선취매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은 현물 네. 그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을 통으로 사면서 배당이라는 보너스를 노리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것을 메인으로 하지 않고 배당은 일종의 보너스로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배당을 메인으로 하는 투자 전략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저도 이제 배당 귀족 ETF 이런 거 만들고 싶었거든요. 배당 귀족 ETF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개념인데 뭐 20년간 30년간 꾸준히 배당을 하면서 그렇죠. 배당을 늘리는 회사들 이런 개념이거든요. 한국엔 잘 없어요. 네. 그렇죠. 일단 네. 배당을 많이 안 주니까. 네, 그리고 또 업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저는 날마다 연도마다
그 회사의 배당 연간 배당을 추정했었어요.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당은 솔직히 회사와 사회와의 약속, 투자자와의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약속이 번번이 좀 깨지는 걸 보면서 아직 뭐 배당을 메인으로 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리츠나 아니면 인프라나 이런 좀 인컴형 형태로 배당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일단 말씀하신 그 문제 제기는 저도 참 동의가 되는 게 그게 결국 기업에 대한 신뢰고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회사는 항상 영업을 더 잘하고 성장을 하고 그에 대한 이득을 계속 늘려주고 있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신뢰를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뭐 그러진 않으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 보통 많이 주면은 대주주가 뭐 돈이 좀 필요한가 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신뢰할 만큼 딱 자리를 잡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배당은 믿음이다. 그렇죠, 맞아요. 예. 믿음을 예. 줄 수 있는 기업이 되자. 네네네. 근데 지금 인프라 사업 잠깐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3조 5천억에 대한 그 상하원에서 이제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바이든 정부의 의지 같아서는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펀드, ETF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인프라 ETF 말씀하셔가지고. 예,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왜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면 한국에는 인프라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뭐 맥쿼리 인프라 정도만 인프라 기업이라고 분류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리츠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거기까지는 아마 사고의 틀이 확장되진 않았고요. 주로 이제 리츠 중심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리츠 중에서 그런 인프라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미국은 그 통신탑 같은 것들이 다 리츠로 잡혀 있지만 우리로 따지면 인프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ETF라면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아,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 네. 그냥 저 부동산 리츠 하면은 네. 그냥 뭐 상업용 네. 업무용 빌딩 아니면 네. 뭐 아파트 이런 거 가지고 임대료 받아가지고 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미국 ETF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거 네, 클라우드 첨탑이나. 센터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임대 수익도 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클라우드를 말씀 주셨으니까 저라면은 클라우드보다는 클라우드 센터 ETF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안정적인 인컴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약간 한 발짝 빗겨나는 그러니까 그 배당을 겨냥해서 이것만 투자하는 이런 거보다는 배당과 좀 안정성을 겸비한 뭐 리츠 아니면 인프라 수혜를 겨냥한 뭐 그 미국 뭐 통신 타워 아니면 클라우드 센터 뭐 이런 쪽으로 겨냥을 해보신다면 이미 한국에도 나와 있는 상품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TF 자체도 워낙 그 수백 개의 회사들의 분산 투자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리스크 해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도 약간 포트폴리오로 네. 여러 개의 다양한 ETF를 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리츠도 섹터가 있거든요. 6개 정도 섹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라면은 당연히 호텔 섹터가 가장 약세를 보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방송 전에 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그렇죠. 좀 호텔이나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간 리츠 그리고 또 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리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세분화된 리츠 로테이션 상품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 삼성자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요. 우리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헷갈려하는 이 선물 옵션 그리고 내만여의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공부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네.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주 뭐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